자, 안녕하세요. 북선역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역사 이해를 위한 역사학습 부분을 이제 할게요. 237페이지 펴보세요. 자, 역사 이해를 위한 역사학습은 이게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사료를 활용한 역사 이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추체감과 감정이입을 통한 역사학습.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 기출문제 때 그 추체감과 감정이입 부분이 요 뒷부분에서 한번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사료를 위한 역사 이해 부분은, 사료를 통해 어떻게 역사를 공부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는데, 되게 이제 그 전반적인 개요를 보면, 1차 사료와 2차 사료의 구분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1차 사료는 원래 원사료고, 2차 사료는 그걸 이제 편집하고, 제작한, 나중에 만들어진 편집 사료죠. 그 다음에 사료 비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적 비판이나 내적 비판. 그래서 외적 비판은 진본의 어떤 것을 구별하는 거고, 인적 함구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내적 비판은 이제 텍스트 비판하고 문맥 비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사료 학습 부분에서는 단원 접근 방법하고 분산제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단원 접근 방법은 이제 일종의 사료 학습 모델로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탐구학습과 연결돼서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산적 접근 방법은 이제 그 강의 수업을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사료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구성되어 있는데, 요 부분들은 이제 그 파란 책하고 노란 책 있는 부분들하고 겹쳐요. 오히려 이제 파란 책, 노란 책 부분이 더 자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 책과 노란 책을 한번 연관시켜서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료를 활용한 역사 이해 부분을 할게요. 자, 역사가들이 이제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은 사료 해석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는 사료를 활용한 학습을 통해서 역사 이해 과정을 밟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이해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사료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가들의 연구 과정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사료 학습, 탐구 학습, 그 다음에 지식의 과정, 이런 것들은 그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할 때 사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사료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료 내용을 호기심을 느끼고 사료를 읽거나 해석하면서 역사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이해에서는 능동적,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료를 포함한 되어 있는 역사의 사실은 되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 학생들의 능동적, 개방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다른 한편 합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필요가 있다. 등등 해서 요 내용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료학습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라는 일반적인 얘기가 쭉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양자의 균형이 역사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다. 사료는 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있죠. 그럼 양자의 기회는 뭘까요? 양자의 기회는 이제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합리적이고 사실적 역사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팩트라는 능력과, 그리고 팩트를 보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료학습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은 사료 분석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해석함으로써 역사를 이해하는 태도와 역사에 필요한 직접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몇 번 강조했지만 사료를 분석하고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내용에서 상상력을 왜 동원할까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상력이 필요했던 것은 역사적 사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본적이니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역사의 이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역사의 본질과 역사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를 재구성하고 이를 생생한 당면 연구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재생하는 활동이고, 사료에 대한 역사의 사실의 의미에 대한 영역, 합리적 추리, 상상을 통해 무엇을 일어나는 걸 재구성하고 역사가의 주된 관심이다. 그러니까 사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사실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실이라는 거는 역사사자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해석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역사가들은 사료를 읽고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감접적으로 경험하고 역사의 사실을 이해하고요. 경험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다른 시대의 장소, 사람들이
사람들 이해 능력을 증진시킨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는 추체험이나 감정이입 같은 능력들 얘기예요. 학생들은 사료를 읽고 해석하면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이런 역사적 사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료학습은 뭐냐면 역사가 연구 과정과 동일하게 비슷한 과정을 걷게 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료학습을 잘 구현하는 방법이 탐구학습인데, 그러면 탐구학습 문제점도 연결시켜서 보세요. 과연 모든 학생들이 역사가 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면 역사를 배우는 것은 얘들 역사 배우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배우는 거죠. 상식을 알기 위해서. 근데 이 탐구학습은 너무 역사가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사료학습이나.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역사가와 동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탐구학습의 문제점이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를 넘어가서 두 번째 이제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단락으로. 자, 역사학습에서 사료는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류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주로 역사에서 이제 사료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 사료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해 능력 같은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료를 어떻게 학습적으로 이용했는가, 이건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역사학습에서는 사료는 학습과제 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역사가 사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사료를 해석하여 당시 상황의 역사적인 행위를 갖췄던 생각을 이해하며 설득력의 각오를 재구성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사료를 주고 그 내용을 보면서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게 역사 수업이나 평가에 너무 익숙하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항이나 이런 기본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고, 대개 역사 교과서 학습 활동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역사 교과서 수업의 사료를 활용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학생은 사료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활용하는 선택을 좀 더 확인하고 과거 인간 행위 토대가 되어 있는 가치나 태도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관점을 이해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는 관점을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역사적 행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정책 선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파악하는 인지적 측면이 강하고요.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의 사실의 의미를 얼마나 치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을 파악하는데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료를 해석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역사적 의미를 추론하면서 과거 인간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냥 이런 사료학습에 이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적인데, 요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두서없이 그냥 쭉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료학습의 활용점 부분은 여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이제 노란책 있죠. 노란책이나 파란책에 있는 내용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녹색책하고, 요거는 일반적 얘기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서 두 번째 단락 들어가고 보면요. 또 사료학습은 학습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배경 정보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사료나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하지만 역사 지식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도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포괄적 지식을 어떻게 담고 있는 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활용해서 아편전쟁 학습을 수업을 구상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아편을 금하는 청 정부의 명령, 아편전쟁을 둘러싸 영국 내 논란, 난징조약의 내용 등을 수업에 활용한 사료로서 우선 떠올릴 수 있다. 사료는 아편전쟁이라는 학습까지 직접 연결됐다. 그렇지만 영국의 제국주의 팽창, 공업발전, 영국의 사람들이 참하신 습관, 은혜, 세계적 유통, 중국의 정치 상황도 알 수 있는 사료를 포함시킨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료를 이제 할 때 아편전쟁과 직접적인 관련된 사료도 필요하지만 또 아편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배경과 관련된 사료도 있죠. 그것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서 배경 정보도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아편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역사적 전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 배경 지식이다. 학생들은 사료를 해석하면서 과거의 상황과 그것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론할 수 있고, 역사는 과거 사실을 바탕이 되므로 이해력을 높이려고 다루면 역사적 사실 배경 지식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때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팩트를 뿐만 아니라 그 팩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쉽게 그것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배경 지식을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배경 지식과 관련된 사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이제 보면 선행 지식과 연결되죠. 선행 지식과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또 대본 지식과 연결돼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영역 고유 인지능하고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역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뭘 많이 알아야 돼요? 잘하려면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이 역사 어려운 하는 게 뭐냐면 배경 지식 별로 없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돈 들어가면서 이제 그 가해까지 하고 선행학습까지 하는데 역사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예습도 안 해와. 단지 이제 와가지고 수업에서 그 교사들이 얘기한 것만 듣다 보니까 뭔지 몰라. 그리고 1학년 거, 2학년 걸 이제 제대로 2, 3학년 중학교 걸 제대로 배워야지 고등학교 배워야 되는데 중학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넘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아예 세계사는 좀 그리스 로마 시대만 나가고 그냥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 뭐냐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배경 지식은 개별적 역사 사실 이해하기 앞서 당시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데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의적 이해를 받고 학습하는 과제를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자, 사료는 학생들이 역사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비역사적 이해를 일어난 문제점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배경 지식에 대한 것들의 그 중요성과, 그리고 사료는 이런 배경 지식이 어떤 것들을 이제 할 때 그 배경 지식을 제공하면서 어떤 것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가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료를 제공한 배경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 장점이 뭘까요? 당시의 상황 전체적인 그림을 도와줄 수 있고요. 맥락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의적 이해를 막고 학습 과제를 도와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는 역사 상상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비역사적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때 비역사적 이해는 뭘까요? 팩트에 맞지 않는 것들 있죠. 문학적 상상, 공상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사료학습을 통한 배경지식을 알을 경우에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가, 이걸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세 가지 측면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세요. 자, 학생들의 역사의 이해를 기르기 위해서 자료의 내용과 효율적인 제시 방법도 중요하다. 자료 형태가 다양할수록 좋죠. 그리고 그 수업 방법이 사료 성격과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적합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제시 방법 중에 제시 형태가 다양할수록 좋다는 거는 꼭 예를 들어 사료만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삼국사학이라든지 삼국유산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때 사료라는 것은 문자 사료도 있지만 비문자 사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문자 사료 같은 건 사진이나 그 다음에 여러 도형이나 이런 것도 사료야.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1차 사료가 2차 사료를 가공해갖고 만든 그 정리표나 이런 것도 뭐예요? 사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3차 사료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는 게 좋다. 그리고 수업 방법이나 사료의 성격과 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게 접합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밖에 안 되는 애들한테 그 예를 들어 조선왕조 실록의 원사료를 그냥 던져주고, 물론 한문 사료는 아니지만 번역한 사료를 직역한 사료를 던져주면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걸 던져줄 때 어떻게 돼요? 이걸 애들 수준에 맞게 현대어 꾸며가지고 현대로 번역해갖고 재번역 해줘야죠. 그래서 대개 교과서에 있는 사료들은 그런 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사료 있잖아요. 이건 원래 원사료들이 아니에요. 원사료 번역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가공해서 번역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사료의 범위, 난이도는 학생들의 사고 발달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이 사고 발달이라는 게 삐아지의 어떤 사고 발달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고 발달 이유가 그 영역 중립 이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모두 고려해야 돼요. 학생들의 수준도 고려해야 돼. 학생들 얼마나 배경 지식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얼마나 익숙한 내용을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역 고유인지론적인 측면도 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 수업에 활용할 때 사료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며 학생들이 이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결과가 명확하지 알려지지 않는 역사적 문제를 담고 있거나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팩트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는 뭐냐면 생각을 유발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발문도 이렇게 하는 게 되죠. 흔히 이제 학습 활동에서 사료를 알아보자.
뭐뭐 생각해보자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곡 이어 답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단군시나 고조선 8조법을 사를 제시하고 거기에 나타난 고조사의 성격을 생각해보자는 과제는 흔히 볼 수 있다. 근데 곧바로 단군신화와 유이민 집단의 항공전과 톡책 집단의 공조과 결합해서 역사 사실 보여준다거나 고조선 농경사회나 사유재산의 발달하고 노비가 존재했는 알 수 있다는 설명하는 식이다. 그럴 경우에 학생들은 사유 내용을 역사를 이해하기보단 서술된 역사를 그대로, 그러니까 사유 자체를 통해서 역사를 사실 끄는 게 아니라 교사가 설명한 부분이 있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료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있죠. 학생들에게 어떤 다양한 해석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학자들, 역사학자가 동일한 과정을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점인데, 흔히들 이제 역사 수업에서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사료학습 딱 주면, 사료 주어주고, 그냥 이게 무슨 사료의 의미라는 걸 좀 읽어줘, 교사가. 그럼 애들 받아쓰기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걸 시험 때 달달 외우는 식으로 하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현실적인,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 그, 많은 그 시간은, 그 대략 2-3시간 있는 거 일주일에, 있는데, 그걸 다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도 나가요? 에이, 이거 문제는 좀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기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습의 자료를 여기에서는 한정돼서 안 된다. 여기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시나리오나 학생들의 경험과 상이한 가치관과 세계를 다룰 때 역사 이해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의 공존하는 역사 사실을 다룰 때 배경 정보가 사용되는 사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점의 뒷받침 내용을 담고 있으면 학생들 역사 이해 폭을 좁힐 수 있다. 또한 너무 세세한 내용을 담는데 그치면 단순한 지식이 얻는데 머물고 역사적 생각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 이해 배경 지식이 제공된 사료는 당시 상황에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도 좋다. 그리고 2차 사료들 테스트 설명할 경우에 선집이나 참고 자료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맞냐면 일단은 이제 학생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때는 그 학생들에게 많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의 시도하는 인물이나 상해와 가치와 세계를 다룰 때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사료를 넓힐 수 있는 사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사료 선택을 할 때 유의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무 어느 하나 관점만 뒷받침 내용을 갖고 있는 사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편향적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너무 세세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료도 문제점이 있어. 왜냐면 너무 팩트만 강조하면 애들이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을 기르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사료는 뭐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를 담고 있어야 된다. 말이 쉽지 이거. 구독이 되게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외워두세요 그냥. 전체적인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료를 담아야 되고 뭘 피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하나의 관점을 뒷받침 내용이나 그 다음에 너무 상세한 내용의 사료는 피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골라야 할 사료들은 좀 약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상이한 가치관과 세계를 다룰 때 역사의 폭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사료. 그리고 또 사료를 당시 상황의 전체를 보여주는 사료는 선택을 해야 되고 아까 세부적이거나 어느 한쪽 관점만 선택한 사료는 배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사료를 테스트로 사용할 경우에 선집이나 참고 자료 형태로 제시하는 게 좋다. 자, 2차 사료라면 여기서 말하는 2차 사료는 그 원사료 있죠.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가공된 사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2차 사료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삼국사기 있죠? 삼국사기, 삼국사를 우리가 이제 2차 사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 원사료를 1차 사료 바탕으로 해서 후대 이제 2차 사료 쓰여진 건 아니라, 1, 2차 사료 포함해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2차 사료는 학습용으로 가공된 사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학습용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선택할 때는, 선집이나 참고자료 형태로 제시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테스트 밑에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참고자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시하는 게 형태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자,
그러나 배경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경우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형을 두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것 또한 또 문제점이 있다 하면서 이제 제시하고 있죠. 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세미트는 배경 정보가 2차 서열 배경 정보가 2차 사료로 제시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배경 정보를 얻는데 2차 사료만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적 역사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정보는 개괄적으로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며 2차 사조나 편집된 1차 사조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제 맥락적 지식을 얻는 데는 1차 사조, 2차 사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맥락적 지식은 학습과제 직접 관련된 자료도 학습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셰미트의 의견을 얘기하면 앞에서는 이제 너무 세밀한 사조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죠. 그러면 또 세밀트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세밀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있지만 너무 광범위한 자료도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세밀하고 광범위의 그 중간의 레벨 정도의 사료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이거 말하는 그 난이도가 좀 아날로그적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선택을 해야 될지는 저는 요거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밀트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배경 정보를 이제 얻는 데는 2차 사조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때 배경 정보라는 거는 그 원사료 있죠. 원사료 가공해갖고 학습용으로 만든 사료를 말해요. 여기서 2차 사조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사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맥락적 지식을 얻는데 그 맥락적인 맥락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조건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할 때는 1차 사조와 2차 사조를 얻는 게 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추체형과 감정이입을 통한 역사학습으로 넘어갈게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추체형과 이제 감정이입을 통한 역사학습인데, 요게 이제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예. 그래서 추체형과 감정이입의 이제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체형과 이제 감정이입에 관련된 학습 모델이 나와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추체형과 감정이입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구분을 할 수 여기는 구분을 했고요. 그렇지만 또 추체형과 감정이입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수업 활동할 때는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이제 사료학습을 통해서 이제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뭘 해야 돼? 사료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겠잖아. 생각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감정이입이죠. 그렇지만 생각을 바탕으로 또 뭐죠? 자기가 직접 행동해보는 거죠. 이게 뭐가 돼? 추체험이야. 그러니까 감정인과 추체험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활동에서 수업 활동에서 뭐야?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건너뛰고 그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볼게요. 자, 역사 수업에 다루는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 자신의 삶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학생들이 그 인물이 되는 것, 즉 체험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이 되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체험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이 학습 대상이 되는 역사의 사실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고 과거 인물의 입장이 되어 어떤 행동을 해보거나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때 역사적 인물이 되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추체험이라고 하고 그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추론은 감정이란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약간 그랬죠. 추체험은 행동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야?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추체험은 당사자 처지에서 자신의 역사상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감정이입은 제3자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요번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추체험 부분은 그 1인칭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은 제3자니까 3인칭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역사에서 추체험이 실제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되거나 또 구분할 필요 없다 해놓고는 또 앞에는 개념적인 구분을 해놨어요. 약간 이게 모순점인데 그렇지만 구분해놓고는 또 역사학습 방법에는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안 되고 그냥 서로 연결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구분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추체험의 이해에 필요한 역사학습의 대상을 대체로 세 가지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 줄 추셔야겠죠. 1번, 2번, 3번.
이건 다 아시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야. 단계가. 자, 첫 번째 사항은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건데,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 두 번째는 역사적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된 이해. 그 다음에 3번은 학습 활동의 표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1번은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는 그 당시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되게. 그래갖고 이제 추체험에 입각한 역사학습에서 보통 사료 같은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기 마련이다. 그래갖고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료를 파악해서 이러는데, 여기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추체험보다는 역사 감정입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2번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면을 퍼오죠. 제사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감정인식 이해도 여기 포함된다. 그래서 요게 1번하고 2번은 엄밀히 말하면 추체험보다는 감정입적 행동에 속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의도와 그 자료를 통해 의도와 목적을 통해 이해하는 거니까 상황을 맥락적 이해하고 의도와 목적이니까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죠. 다 기본적으로 뭐야? 감정입적 이해예요. 여기까지는. 그럼 1번은 상황적 맥락적 이해니까 뭐야? 자료를 통해서 뭘 이해한다는 거죠? 그때 배경을 아는 거야. 배경을.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2번은 그 사료를 통해서 또 뭐죠? 의도와 목적, 내면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외면, 2번은 내면 이렇게 보고 실제로 이제 추체험은 어디냐? 3번에 들어가서 일단 아는 거를 표현하고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죠. 이걸 이제 뭐냐면 학습활동 표현이에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추체험이죠. 그러니까 감정이입 단계를 거쳐가지고 추체험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추체험의 역사 수업의 기법은 실제로는 3번 측면에서 달라진다. 자, 추체험과 역사 수업은 그 학습 활동의 표현은 연기나 글쓰기, 토론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연기 형태를 뜻하는 극화학습,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역사 신문 만들기와 모형 만들기, 제작 학습도 추체험적 역사 방의 방안이다. 그래서 추체험에 대한 이제 그 실천하는 방법을 역사 모델 지금 수업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 극화학습과 역할극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공사년 기출 문제에 추체험과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극화학습 역할극이 나오면 일단 뭐라고 써야 돼 이건 상상적 이해 부분에서 추체험 쓰시면 돼요. 추체험. 자, 그다음 감정적 이해 필요로 만든 건 대표적인 글쓰기인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있고 역사 글쓰기 기본적인 역사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의 자신의 이해에 맞게 나타나는 거다. 따라서 역사적 글쓰기는 사실 드라마에 하는 객관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 그대 형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실에 충실한 글쓰기 있는 반면에 학습자가 창의성이 들어가는 글쓰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죠. 그렇지만 이제 객관성을 추구하되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올 때 사실에 바탕으로 한 것도 있고 창의성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다는 거죠. 되게 이제 사실에 입각한 글쓰기는 사료가 되게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요. 근데 사료가 없을 경우, 아니면 사료가 상당히 부족한, 고대사, 상고사,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창의성이 들어가는 글쓰기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는 대개 보면 전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나 청동기 시대 때 삶의 형태 같은 것들을 이제 묘사할 때는 후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상송쓰기 같은 형식의 역사 글쓰기는 전자에 속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또 나오죠. 상소문은 당시 사회 관심사나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위기를 제시하는 글인데 이때 상소의 논의할 대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가 실제 일어난 사실에 대해 하지만 학생들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상소를 하는 사람도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고 실제 상황에 충실해야 된다. 그 다음 좀 약간 창의적인 글쓰기 드는 게 역사일기 쓰기도 들 수 있죠. 그래서 역사 수업에서 역사일기를 써갈 때 서술하는 구체적인 인물이나 상황의 역사 사실을 올 수도 있지만 가공의 인물과 상황도 만들 수 있다. 아까 했던 구석기 같은 사람들은 좀 약간 창의력이 필요하죠. 사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구석기인을 가져가고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일기를 써보자. 난 가지를 생각해보자. 학생들은 등장인물의 상황과 모두 가공으로 만든 일기를 쓰면 될 수 있다. 다만 일기의 내용이 구석기 시대나 역사상을 모순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 내용인데 구석기 시대를 쓰면서 갑자기 간섭기가 나와요. 간섭기 돌칸이 나와. 그러면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책에도 있어요. 구석기와 신석기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평가해서 글쓰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근데 좀 읽다가 좀 말이 또 안 맞는 게 뭐냐면
좀 이따 맞이 않는 게 좀 있어. 뭐가 하면 아빠라는 존재가 나와. 신석기와 구석기 때 아빠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알죠? 결혼 형태를 볼 땐 도저히 엄마는 알고 아빠는 안 나와.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 또. 가족이라는 개념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청동기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약간 이것도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가족이 나오고 아빠라는 개념이 나오면 구석기 시대의 사람과 맞아야 틀려 이거는. 모순된 거죠. 이런 건 글쓰기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추측과 감정활동의 역사 수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론적인 문제보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 수업에서는 현실적 여건에서는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역사 수업은 자료 활용과 같게 학생의 적극적인 행동을 필요한다. 활동을. 이 활동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 능동적 참여와 함께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의 호흡도 잘 맞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역사 이해를 글이나 연기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사나 학생이 상당히 부담되는 거다. 수업할 때 필요한 시간의 문제도 추측과 감정에 들어간 역사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그거 당연하죠. 이거 하자면 다 싫어하죠. 애들이. 교사도 싫어하고. 예.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일주일에 그 중학교는 뭐 기준으로 볼 때는 뭐 2학년 3시간, 3학년 2시간, 뭐 고등학교는 3시간 정도 하는데 진도 나가기 빠듯한데 추측과 감정을 하면서 글쓰기 수업하면서 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소요된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주로 이제 수행평가 과제 이런 것도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자, 실제로 이런 방식은 수업사를 보면 수업 시간을 미처 다 끝내지 못하고 과제를 완성하는 일이 흔하다. 과제로 못하고 과제로 완성하게 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못하고 되게 수행평가 과제를 넘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성하는 거 수업 시간을 좀 알려주기만 하고 때는 수업 시간 2시간을 붙여서 진행하는데 그 만들기 수업이라 해갖고 이제 또 2시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역사 시험 신문 제작의 경우 신문 제작가 모둠을 구성할 과제를 내주고 수업 시간에 제작 과정이나 제작된 신문 내용 신문 제작자가 생각된 주안점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뜨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못하니까 수업 외의 시간을 과제 형태로 넘겨주면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수업 시간 안에 역사신문의 제작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수업 방식이다. 그러나 역사신문 제작 수업에 주된 학습 활동이 신문 제작에 있다고 할 때 수업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 성격을 띈 역사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수업 목표가 무엇인지 불명해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경우 수업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가능성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수업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신문 제작을 통해서 역사이해가 주목적이죠. 근데 이거 과제도 넘길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점이냐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역사 신문을 신문답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의 틀 속에 만드는 거. 조사해갖고 이제 신문의 형식이 어떻고 이런 저널리즘이 입각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중요한 것보다 내용 이용보다는 신문 만드는데 그게 초점 맞춘 거야. 모든 식으로 나중에 하면. 그래갖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 수업이 아니라 엄밀히 뭐야? 이거 신문 만들기 수업이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비판만 해놓고 이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해요. 교수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말만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이 실제 수업 안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힘든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체험과 감정의 단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체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글쓰기 토론 중에 지금 여기 나온 게 뭐예요? 글쓰기 방법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사실에 입각한 글쓰기, 그리고 약간의 창의력에 입각한 글쓰기. 이건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뭐 실제 수업 활동이 어떻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시험 문제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라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형상평가 29번 문제 풀까요? 자, 29번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추천과 감정적 이해의 차이점 두 가지 말해보고
감정적, 추천과 감정에 적극한 교수학습 활동을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추천과 감정적 이해인데, 감정이입적 이해는 처음 들어봤을 거야. 이거는 이제 보면, 감정이입적 이해는 감정이입에 다른 말이에요. 검은 책에서는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가끔씩 읽다 보면 감정이입적 이해란 말이 여기도 나오거든요. 동일한 말이에요. 예, 이거는요. 자, 그래서 추체험과 감정이입적 이해의 차이점 두 가지 말해보시오. 일단 어떤 차이점일까요? 추체험은 역사적 인물이 되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고 당사 처지에서 역사 상황에 들어가는데 감정이입적 이해는 감정이입은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제3자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1인칭, 뒤에는 3인칭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인데 추체와 감정적 교수학습 방법을 두 가지로 말해보시오. 추체험 연기, 글쓰기, 토론, 그 다음에 극화학습,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 감정이입적 이해는 글쓰기, 역사, 일기 쓰기, 상소문 등인데 실제로 같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지만 딱 보면 거의 겹쳐 그 내용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남책책에도 언급했지만 추체험과 감정이입은 개념상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수학습 활동은 추체험하면서 모두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 하는 거야. 그때 두 개 내용이 실제로는 겹치는 내용이 많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자, 30번. 요번에 시험 문제가 이거죠. 예. 그래서 다음은 추체험에 관련된 역사 수업 단계다. 1단계, 2단계가 학습활동 각각 쓰시오. 그래서 이제 1단계 역사상의 맥락적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행위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해, 그 다음 학습활동의 표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1단계에서는 주로 추체험에 입각한 역사학습에서는 보통 사료와 같은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2단계는 뭘 하게 되죠? 제사고와 감정이입적 활동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볼게요. 다시, 이제, 다음 장. 장을 이제 달리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설명 관련된 거, 역사적 설명. 이 역사적 설명과 관련된 이제 이게 몇 장이야? 4장, 역사 설명과 역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요 부분은. 예. 그래서 일반적 설명 방식이 있고, 과학적 설명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해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는 파트죠. 요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254페이지는 이제 설명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설명이 뭐냐. 그래서 설명은 무엇인가? 설명이 무엇인가? 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설명에 대한 정의는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읽으면서 왜 어려울까 포기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건 넘어가면 돼요. 예.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간 255페이지에 보면, 역사 설명 이론 논의 해가지고, 이제 설명에 대해서 이제 실증주의 관념론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좀 약간 볼 필요는 있어요.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그는요. 자,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설명의 개념을 역사철학자는 매우 엄밀하게 규정하는 결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설명하는 거와 역사철학자들이 개념적으로 사용하는 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설명에 대한 개념 규정에 있어서 역사철학자는 두 가지 대립된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설명이 자연과학과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자연과학자와 다르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실증주의, 후자는 관념론이라고 하죠. 엄밀히 말해 이때 실증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랑케의 실증주의보다는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제 나오는 포포와 햄페 같은 사람 있죠. 논리 실증주의자예요. 예. 랑케의 실증주의와 좀 다른 약간의 결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논리 실증주의자들. 근데 논리 실증주의자들 상당수가 엄밀히 말하는 역사철학자는 아니에요. 그들은 상당히 자연과학적 철학자야. 자연과학 철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방법론이나 인식론을 제공하는 그 철학자들을 얘기하거든요. 포퍼와 햄필도 그런 사람에 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퍼와 햄필을 역사철학자, 역사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예. 그 다음에 후자는 관념론자. 여기 관념론자는 관념론 영향을 받은 사람들. 상당수 역사학자들이죠. 얘네들 역사철학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딜테이나 크로체, 콜링우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실증주의자들 볼게요. 그 실증주의자는 모든 학문의 동일한 방법론의 기준이 적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반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논리의 차이가 없다는 방법론도 다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나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일반적 법칙에 묶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실증주의 원조는 꽁트나 미리에서 거슬러 온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꽁트와 미리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증주의 원조라고 얘기하면 꽁트를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회문화 시간이나 그 당시 이제 사회문화 시간 때 이 꽁트란 말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인식 발전 단계의 세 단계를 제시했죠.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신학적 세계관. 그다음 두 번째가 형이삭적 세계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실증적 세계관이야. 그래서 이 꽁트는 중세 시대를 신학적 세계관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신이 지배하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18세기 들어가면서 형이삭적 세계관이 지배한다고 했어. 계몽주의가 그래서 어떤 이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며 그 이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을 진보한다. 검증되지도 않았잖아. 그 믿음이잖아. 그 믿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다 했는데 요때 이제 19세기 들어오면 이런 것들 부정하기 시작해. 왜냐면 이제 막상 이제 부르주아 세력들이 실권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계속 믿었다가 또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거든. 공산주의혁명. 그러니까 차단하기 위해서 얘들의 논리가 뭐냐면 동학과 정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했죠. 그래서 동학은 세상을 움직이는 심, 정학은 뭐죠? 그냥 상황을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 어떤 동학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 속의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실증주의 원료예요. 근데 뒤에 들어간 20세기 초반에 들어간 이제 비엔나 학파의 논리 실증주의는 뭐냐면 아예 그 동학적 요소가 다 없어버려. 뭐만 강조해? 정학적 요소만 강조하죠. 사회 형상은 꼭 자연 형상이야. 자연 법칙을 알고 우리가 이용한 것처럼 사회 법칙을 알고 그냥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무슨 사회를 바꾸고 그래. 그런 거는 별로 비과학적인 논리죠. 그래서 얘네들이 제시한 게 논리 실증주의야. 그러니까 이 실증주의는 상당히 뭐냐면 좀 사회 보수적인 성격이 강해요. 이게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래서 이 실증주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간접론자들이죠. 드로이제, 딜테이, 크로치, 콜링우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실증주의 가학적인 어떤 방법론, 일반 법칙을 묶어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차이점을 강조하죠. 그래서 드레이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설명과 이해를 구분하면서 자연과학의 목표가 자연현상을 법칙에 설명하는 데 비해서 역사학의 목표는 뭐죠? 발생하는 인간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 있죠. 예. 그리고 디테일은 이제 이해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자연과학과 구분하기 위해서 모든 학문을 영역하기 정신과학이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정신과학 영역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역사학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 자, 20세기 전후에서 등장한 실증주의의 새로운 모습이 등장했는데 이걸 무슨 실증주의라고 한다면 신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실증주의가 달라요. 이 논리실증주의는 또 남게 실증주의가 다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실증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동학과 정학이 있고 동학을 바탕으로 개혁을 하고 하자는 얘기고 얘네들은 아예 움직임 자체를 거부하는 거, 변화를.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동일하다. 좀 더 보수화된 거야. 이거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포포와 햄페이 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그 일반적인 설명은 설명된 것을 일반 법칙과 선행조건을 영역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CLE 구조, LE 구조. 상황이 주어지고 그다음 상황을 뭘로 영역하죠? 보편적 법칙으로 연호돼서 똑같이 적용하자는 거야. 이동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회가 주어진 형상이나 보고 그대로 보편적 법칙을 뽑아내서 그걸 그냥 적용하자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포는 좀 더 이게 뭐냐면 포괄적으로 좀 제시했고 이걸 좀 약간 이제 상황에 맞게 사회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적용해서 역사학에 적용해갖고 좀 세분하고 디테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햄펠이에요. 햄펠. 그래서 그 과학철학자 중에 햄펠은 실증주의 설명 이론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이론을 실증주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제인 역사학에도 적용해요. 실증주의가 내세운 방법적 이론을 증명하려고 했다. 햄펠의 이름은 역사학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학문은 단 하나의 성명 방식으로 존재할 뿐이다. 모든 형상 성행 조건과 일반 법칙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포괄법칙 모델이라고 하죠. 이 아까쯤에 무슨 구조? CLE 구조. 이게 이제 있죠. 그래서 포포는 이게 열린사회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있을 때 시험 다 때려치고 그거 읽은 적 있어.
그 전에 한 2, 3일 전에 한번 읽어보자 이거 도서관을 읽었는데 그 책에 꽂힌 거예요. 너무 논리 정연해. 책이 되게 재밌게 서술돼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역사에 관련된 부분은 진짜 100% 뭐냐면, 역사에 관련된 진짜 1도 정도야. 진짜 1도야. 1, 2% 정도? 약간 설명돼 있어. 그것도 이제 뭐냐면, 역사학도 자연과학에 적용할 수 있다. 진짜 그 영역 법칙적 설명 기본적인 것만 제시한 건데, 근데 이걸 이제 역사학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햄페이라는 사람이야. 물론, 햄페이도 역사 철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과학 철학자야. 근데 이제 역사학도 자연과학에 적용할 수 있다면서 누구하고 충돌하기 시작하냐면 간접론자하고 충돌하기 시작한 거야. 크루체와 콜링우드 같은 사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의견을 조금씩 수용해갖고 설명 스케치라든지 발생적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번역된 형태도 제공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햄펠도 뭐예요? 영역 법칙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걸 번역해서 제시한 거죠. 그래서 햄펠은 포괄법칙이라는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 포괄법칙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CLE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 영역 법칙적 설명. 원래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누가 제시했어요? 원래는 햄펠이 처음 제시한 이론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이제 다시 수용을 해갖고 포괄법칙 안에 집어넣고요. 정리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회과학은 좀 맞지가 않다. 그리고 약간 변조한 게 있어. 이게 확률적 설명이죠. 그냥 확률적 설명도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것도 법칙성을 강조하는 거야. 세 번째는 뭐죠? 발생적 설명이죠. 발생적 설명.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설명 스케치인데 제가 찾아보는데 설명 스케치는 이 포괄법칙적 모델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세 번째까지는 포괄법칙 이론으로 이렇게 묶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형성까지 포괄법칙에 설명하는 시종의 논리가 역사관의 역사 철학도 많은 반발했는데 대표는 드레이, 밍크, 패스모, 에키슨 같으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할 것은 드레이 같은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 철학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거는 이제 언어 분석 철학자예요. 이건 분석 철학자인데 이 사람도 엄밀히 말하면 드레이는 역사 철학자보다는 이 사람도 오늘 과학 철학자에 속하는 분이야. 근데 과학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제 간접론자 입장에서 많이 반영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들은 역사가의 설명 가운데 일반 법칙을 이용하여 역사적 형상을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역사가 사실상 포괄법칙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역사의 독특성, 자율성 관점 포괄법칙을 반대한다. 그래서 역사가의 특수한 사건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법칙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 법칙을 설명할 수 없다 하면서 그 밑에 이제 패스모 같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패스모는 역사관 사회학자가 달리 느슨한 일상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상식 수준의 가설로 수립한다. 근거로 역사적 설명은 과학적 설명이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 설명을 얘기한다. 또 역사적 설명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경우 일반화 개념화 대신에 개별적인 사실의 독자성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중에서 포괄법칙에 반대 입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일단은 포괄법칙에 반대하는 입장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하나가 상식적인 가설을 수립하고 있고 일상적인 설명이 가깝고 두 번째가 뭐죠? 인과관계 말하고 있지만 이거보다는 개별적인 독자성을 표현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이건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햄필의 이론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은 드레이예요. 그래서 햄필하고 드레이가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레이는 합리적 설명 이론이 나오고 햄필은 뭐가 나온 거야? 성향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햄필과 드레이의 그 논쟁 과정에 자세히 다는 게 어디냐면 그 노란책이 있어, 노란책.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란책 남색책만 읽으면 그게 왜 얘네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근데 노란책을 읽으면 서로 이제 치고받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 되셨다면 노란책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자, 햄펠의 이론을 가장 철저히 비판한 드레이다. 그는 역사적 설명이 일반 법칙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포괄법칙을 가지고 인간 행동을 설명한 것은 인간 행위에 제약하는 새로운 결정론. 그러니까 결정론이라는 건 한 가지 형상을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결정론을 주장하면서 포괄법칙 모델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 대신에 드레이의 행위자의 신념, 동기, 목적, 그 행위 사이에 연결하는 나타나는 설명을 강조했다. 역사가 그는 그 합리적 이유를 찾아야 되며 그 당시 상황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걸 밝히는 거다. 이걸 합리적 설명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드레이는 간접론자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은 이게 드레이가 간접론자로 설명하신 분들인데
이건 잘못 설명되는 거야. 왜 틀리냐? 그러나부터 이제 간접론자 차이점이 나오죠? 19세기, 20세기 등장 간접론자와 달리 간접이익적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서 순수한 간접론적 계열의 철학자 보이기 없다. 간접론자 아니야, 이 사람은. 그래서 간접이익적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노란 책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간접론자와 달리 뭐냐면 이 사람은 포괄법칙은 거부해요. 아까 말했죠. 포괄법칙은 거부하는. 근데 낮은 수준의 일반화는 또 인정해. 그래서 간접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간접론자와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그 감정이입적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포괄법칙은 거부하지만 낮은 단계의 일반화는 받아들인다는 거야. 요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식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 설명 이동할 때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설명하잖아요. 예. 근데 간접론자는 도식화 설명해서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왜 그러죠? 개별성을 되게 강조하는 인간들이 왜 그걸 설명하겠어? 근데 얘는 낮은 단계 일반화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드레이는 간접론자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좀 아시고요. 그래서 분석 철학자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이는 합리적 설명이 나온 이후에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내세웠지만 대개는 햄팩을 드레이의 설명 이론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양자의 절충을 시도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드레이 합리적 설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도나간이나 나이트 이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틴 이론 나오고 도나간 이론은 드레이 이론 중에 뭘만 강조하는 거야? 상황을 축소화시키고 목적성을 강조하는 거고 좀 더 단순화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실천 축소는 뭐죠? 그 상황을 또 좀 복잡하게 하는 거죠. 문제 해결로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틴의 의견은 뭐예요? 마틴의 의견은 그 드레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회 문화적 한것까지 다 받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따지고 보면 드레이의 이론의 별종들이야 그냥. 약간 다른 버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설명과 관련된 그 당시 드레이와 그 다음에 포포와 햄펫 실증주의 간접론자의 의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설명의 성격을 이제 볼게요. 자, 역사적 설명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다 해가지고 뭐 그 내용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 역사 설명이 다른 종류의 설명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요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뭐 헤론토스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그렇게 이제 설명 부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했던 것들과 뭐냐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일반적 역사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하나가 가학적 설명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일반적 역사 설명 방식이 있어. 네. 일반적 역사 설명 방식은 역사 수업 시간에 흔히 설명하는 역사 설명 방식이에요. 가학적 설명 방식은 뭘까요? 가학적 설명 방식은 가학 철학자들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어떤 설명 모델이에요. 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가학적 설명 방식에 관련된 내용은 꼭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역사학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역사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일반적 역사 설명 방식은 뭐와 관련돼 있냐?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돼 있냐면 역사 수업 시간에만 하는 일상적인 설명 방식이죠. 물론 그 중에 뭐 총괄적 설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학적 설명 방식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왜냐면 월시 같은 사람들이 제시하고 나름대로 이제 역사 철학자의 분석을 한 방식인데 나머지 뭐 개념과 용어의 설명, 비교적 설명, 유추의 설명, 인과적 설명은 굳이 우리가 여기 뭐 과학 철학자들 얘기 안 하도 흔히 교실에서 행했던 설명 방식이죠. 그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뭐에 해당해요? 과학적 설명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 설명 방식에 해당하죠.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 나온 게 이제 비교적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과적 설명 나오고요. 비교적 인과적 나오면 또 뭐 하는 맨날 유추가 나와. 그러니까 비교 인과 아니면 유추야. 비교 나오면 유추 나오고. 하나 경련마다 그런 것 같아. 요번에 비교 나왔으니까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딱 나오면 유추 나오겠죠? 확률적으로 볼 때. 예. 그냥 괜히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끄집어내고 약방의 감초처럼 내는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주는 문제야. 이런 것들은. 요게 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합격권에 멀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역사 수업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 이해를 돕게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총괄적 설명, 그냥 비교적 설명, 유추에 의한 설명, 인과적 설명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비판적 역사 철학자에 제기한 좀 더 철학적 역사 설명 방식인 즉 가학적 설명이나 합리적 설명, 상황적 설명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일반적 역사 설명을 범주하고 이제 묶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게 한 4-5가지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개념과 용어의 설명. 예전에 한번 13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 뭐냐면 백인 노예에 관련된 설명에서 예문에도 나왔던 건데, 자, 역사교사는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를 의미를 알기 쉽게 해석해줘. 학생들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어 절대왕정의 수업에서 먼저 절대주의 개념을 설명한 후에 절대주의에 연관된 그 개념이나 용어, 마음권신수설, 간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중금주의, 무액차이주의를 차례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 수업에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죠. 첫 번째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역사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나 용어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선의 경제정책을 다루는 한국사 수업에서 그 교과서 펼쳐 있는 수많은 개념과 용어가 있는데 농본주의, 가전법, 수조권, 직접법, 수치제재, 정남, 군역, 요역, 공납, 농장, 병자방수, 시전사인, 난절, 장시들인데 이런 개념들의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 역사학습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용어에 나열하고 비난하기 어렵다.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설명 방식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 부분 설명하면서 보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서 이제 좀 내려와서 있는데 어떤 애가 내 수업을 듣고 이제 쪽지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쪽지를 주면서 어떤 여자가 딱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제가 역사 개념과 용어가 어려운데 너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리고 선생님 발음이 명확하게 해달래.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올 때는 이제 발음을 명확히 하려고 아주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는 많이 듣긴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건데 애들 입장일 때는 발음을 명확히 하고 뭔가 개념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줘야지 뭔가 이해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중상주의, 중동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중상주의, 중3 얘기인데 중2 때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배우고 왔거나 애들이 분명히 저기 암기시고 공부하다가 그냥 잊어먹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다 가쁘죠. 예.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 물론 내가 발음이 명확하게 아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발음이 명확하게 한다고 해도 의미를 모르는 애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건 아니거든. 영어 발음 명확하다고 해서 영어를 제대로 듣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네들이 좀 공부 좀 해오지.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거 찾기 싫어가지고 그냥 설명만 듣겠다는 거 아니야. 하여튼 문제가 있겠는데 하여튼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서 종류의 여러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호족세적, 양관사회, 봉건사회, 절대주의, 시민혁명 같이 역사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가치, 권력, 불경기 같은 신분 같은 사회과학적 개념, 변화, 발전, 인과관계, 시대, 증거 같은 역사 본질적 개념이 있고 이런 개념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도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은 아까 얘기한 백정이라는 개념 있죠? 고려시대 백정과 조선시대 백정이 다르죠.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개념 가운데 학자들이 일치된 정의된 내용으로 개념을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개념 가운데 학자들이 일치된 정의된 개념을 찾기 어렵다는 건 학자들이 내린 그 엄밀한 개념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개념하고 좀 다른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설명했지만 신분이라는 개념 있죠. 신분. 우리는 그냥 특가하면 신분 쓰자. 흑수저, 금수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신분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것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신분이라는 건 다른 거야. 신분이 뭐죠? 자, 신분은 법과 제도로 명시돼 있어야 돼. 보장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세습화돼야 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신분이라는 거는 법과 제도로 명시돼 있고 세습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고 그걸 사용하곤 한다. 이렇게 볼 때 역사가나
역사교사 등 사용한 개념은 사회과학적 이용 개념에 비해 엄밀성과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개념들은 사회과학적 사용보다 좀 느슨한 개념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개념과 용어를 설명하는 교사는 어떤 사실 가운데 공통된 형성을 찾아 이상적인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그걸 설명 모델에 따라 설명하게 된다.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뭐랄까 이제 이념형이라고 하거나 속성 모형이라고요. 예. 이건 이제 일사학과 교육론에 나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베버란사 말이죠. 막스 베버. 막스 베버가 간료제에 대해 설명할 때 그 모형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간료제라고 얘기할 때 어떤 특징들 있잖아. 속성들이. 그러면 간료제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여기 책에 이계서이고 뭐 문서 전달하고 등등 있잖아요. 근데 간료제라는 게 실제로 나라마다 또 달라. 뭐 한국의 간료제도 있고 뭐 미국의 간료제도 있고 등등등.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각 국가마다 또 간료 조직마다 또 간료제 속성이 다르죠. 근데 그걸 다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 많이 겹치는 거 대표적인 모형 하나만 얘기해가지고 간료제를 설명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봉건제를 설명할 때 우리가 유럽 봉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봉건제도 솔직히 말해서 각 나라마다 달라요. 프랑스 봉건제 다르고 영국의 봉건제 다르고 뭐 저기 이탈리아 봉건제 다르고 그럼 이탈리아 봉건제가 어떻고 독일의 봉건제가 어떻고 영국의 봉건제 또 지역마다 그 봉건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속성이 많이 검치는 부분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유형의 모형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 이걸 이제 속성 모형, 이념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봉건제라고 얘기할 때 되게 영국의 봉건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앙집권적 봉건제는 어디의 봉건제를 기준으로 얘기하죠? 프랑스식 봉건제를 얘기하죠. 왜냐면 프랑스가 제일 정형적인 봉건제야. 그래서 많은 봉건적 속성들 다 갖추고 있고, 포괄적으로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모형을 설명할 때, 용어를 설명할 때, 모든 걸 다 나열하지 않고, 전체적인 모습을 나열하거나 대표적인 모형만 한 가지 언급하는 거. 이걸 속성 모형, 이념형, 이렇게 하죠. 예. 이해되겠죠? 우리가 강아지 얘기하고 개 얘기할 때, 뭐 어떻게 얘기해요? 강아지 개별적인 성 다 얘기해요? 아니죠? 강아지는 귀엽고, 주인말 따르고, 그런 것도 얘기하잖아. 근데 주인말 안 따르는 강아지도 있어. 내가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얘는 내만 보면 피해. 모르겠어. 왜 내만 보면 피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오면 막 쫄쫄 따서 내만 보면 피해. 내가 좀 괴롭혀서 그러나? 나는 동물 학대는 안 했는데. 자, 뭐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예를 이제 봉건제로 이제 들어갔어요. 자, 예를 들어서 봉건제도에 관한 설명하면서 봉건제도나 봉신이 주군에게 성서와 충성을 맹세하고 주군이 봉신에게 봉토를 수용하며 서로 계약을 맺고 주종 관계를 이루는 제도다. 설명하는데 물론 유럽의 여러 국가나 지역 가운데 이러한 설명 모델에 맞지 않는 봉건제도 있죠. 예. 그러나 역사교사는 이러한 국가나 지역의 차이는 일단 배제한 채 주군과 봉신, 신서와 충성, 봉토, 계약관계, 봉건의 기본 속성만 내포적 정의의 기본 속성만 중심으로 해갖고 이상적인 모델로 해가지고 그 모델을 가지고 봉건제가 뭔지 설명한다. 그래서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 한다고요? 속성 모형 또는 막스 베버식 용어를 따면 이념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속성은 내포적 정의고 이상적 모델은 일종의 사례니까 외연적 정의에 이제 속하겠죠. 자, 개념과 용어에 관한 설명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맨날 나오지만 개념 맨날 나오면 뭐가 나와? 내포적 정의, 외연적 정의가 나와요. 네. 내포적 정의는 뭘로 하죠? 속성과 관련된 거. 외연적 정의는 뭐라고 하죠? 사회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이다. 해갖고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시민혁명을 설명하면서 시민혁명이란 절대왕조를 타도하고 법률상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시민사회 건설하기 시민 계급이 주체가 되는 혁명이라는 식으로 개념의 속성을 주저한 내포적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러한 시민혁명은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이 포함되는 외연적 정의다. 그러니까 앞에 속성과 외연적인 사례를 겉들이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또 개념의 의미를 알기 쉽기 위해서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율을 또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나.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런 것들을 무슨 모형이라고 하냐면 사례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학적 모형에서 사례를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포적 의미에서 이제 할 거는 속성 모형, 이념형과 관련된 거고 이렇게 이제 뭐 비유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사례 모형이라고 해요.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참고로 앞에 그 시민혁명 관련된 그 정의들 있죠? 외워두세요. 왜 외워두시냐면 그 예전에 2차 기출문제 나왔어.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민혁명 속성 쓰라고는 예전에 나왔죠. 물론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쓰라고 제일 안정빵이 뭐냐면 요 기본서에 있는 거를 외워 쓰시면 돼. 그래서 그거 좀 안개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사대 모형에 대해서 쭉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컨대 뭐 시민혁명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그는 소련의 붕괴 등 동유럽의 각국의 파도처럼 퍼져나갔던 수많은 민주혁명의 사례를 절절하게 비교나 유출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자, 역사적 사고력의 발달 단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사적 개념의 이해 정도가 곧 역사적 사고의 발달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적 설명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개념에 대한 설명은, 자, 여기에서 개념에 대한 설명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호용성이 나와요. 그래서 역사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학생들의 역사 내용을 쉽게 체계로 이해할 수 있고, 첫 번째 호용성이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호용성이에요. 물론 요거 외에도 개념 관련된 내용은 녹색책이 더 자세히 나오죠. 파란책이나 거기 보면 개념과 개념학습 호용성 쭉 나오죠. 이게 참고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냥 뭔가 호용성을 쓰라고 할 때 생각낸 거 없으면 그냥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 한마디 쓰면 돼. 그럼 하나는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 애우기 귀찮다 하면 무조건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럼 웬만하면 하나는 다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유의점이죠. 유의점도 좀 애워두셔야겠죠. 그래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에서 유의점은 개념과 용어를 올바르게 정의가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개념과 용어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를 쫄보 의미에 어떻게 보냐, 넓은 의미에 보냐에 따라서 봉건 개념 설명이 달라져. 예를 들어 쫄보 의미는 뭐만 한정해서 보는 거예요? 주종관계만 한정해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는 뭐만 보는 거죠? 주종관계뿐만 아니라 뭐냐면 장원제도까지도 사회경제적 측면까지도 보는 거죠. 앞에는 법제적 개념이고 뒤에는 사회경제적 의미에서 넓게 보는 거죠. 자, 또 나아가서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와 일본 봉건제도 또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유럽의 봉건제는 계약적 상무적 계약관계고 중국의 봉건제는 뭐예요? 현원에 의한 종법이나 현원의 봉건 개념이고 일본의 봉건제도인데 여기 일본의 봉건제도 좀 약간 달라요. 이제 일본사 할 때 얘기하겠지만 가마쿠라와 무르마치의 봉건제는 지방 봉건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도마부의 봉건제는 뭐죠? 중앙집권적 봉건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의 봉건제 얘기하면 에도마부 갖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도 봉건제 성격이 달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비교하는 수준 설명이 확대된다면 봉건제 설명이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된다. 그게 이제 개념과 용어의 올바른 정의가 쉽지 않고 의미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해를 드죠. 절대주의란 개념화도 그것이 봉건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과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에 따라 개념 차이가 좀 달라질 수 있죠.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가능. 그래서 절대주의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절대주의를 설명할 때 보통 계급균형선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계급균형선은 봉건적 세력하고 그 다음에 근대적 세력이 같이 있었다. 부르주아와 봉건기준 같이 양자 균형 맞춰가 있었다라는 게 절대주의의 계급균형선인데 이걸 누가 제시했냐면 엥겔스라는 사람이 제시했어요. 근데 이론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서강에 보면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디만 강조해? 봉건적 성격만 강조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동유럽의 절대주의는 근대적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봉건적 성격을 강조하기 더 낫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개념에 따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 예를 계속 드는 거예요. 족장사회, 연맹왕국, 고대국가 등 고대사회 정치와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는 아직 정확하게 정의가 내리지 않으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고대국가, 족장사회, 연맹왕국 제가 오전에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도 계속 논쟁이 있었던 거야. 부족국가를 써야 된다. 족장사회를 써야 된다. 초기 철기 시대 써야 된다. 초기국가 영맹왕국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있고 뭐 고대국가라는 것 자체가 뭐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또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고대국가라는 거 율령체제 국가 고대국가라는 거는 다 어디에서거나 일본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뭐 고대국가의 특징 중에 뭐 율령정치가 어떻고 정복정쟁이 어떻고 교과서에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일본 애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뺏겨 쓰는 거야 지금.
예, 비판적 개념 없이 그냥 쓰는 건데, 이것도 뭐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예. 그 다음에 귀족, 양인, 백정시, 신분과 관련된 요소는 시대나 학자에 따라 다 설명을 해. 아까 그 백정 같은 게 있죠? 고려시대 백정의 의미가 뭐예요? 백은 뭐죠, 일단? 고려시대 백은? 백정할 때 정자는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거고, 백은 뭐냐면 백백자인데, 요때 백백자를 읽으면 안 되죠, 이거는. 없을 백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없다라는 뜻이야, 백정은. 근데 이제 세종시대 때, 그날 학적이 백정의 지위가 주면서 얘들 좀 양민화 시키려고 했죠? 근데 이게 다시 변질돼서 이제 하척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백정의 의미를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대나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그러면 개념과 용어에 대한 난점을 인식하고, 개념과 용어의 내포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약간 모순점이죠. 앞에는 정의 내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학자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네, 참네. 당위적인 말만 써놓고, 어떤 뭐, 현실인식이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 바람직한 말들만 적어놓고, 여기 딱 끝나버리는데,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외울 필요 없고, 제 앞부분만 외우시면 되죠? 유의할 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쉽지 않다는 거. 개념과 용어가 의미가 시대에서 하면 달라질 수 있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와 연관돼가지고, 또 개념이나 개념학습에 보면, 개념학습의 장점, 개념학습 뭐 유의점 이거 같이 있어요. 같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볼게요. 형사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31번 문제 볼까요? 31번. 자, 31번을 보면 박 교사는 다음과 같은 개념과 용어 설명을, 용어의 설명을 통해 수업을 했다. 자, 이 설명 방식 기법의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도입을 할 때, 도입할 수업할 때 유용한 점을 두 가지 쓰시오. 박 교사는 봉건제도에 난 봉신이 주군의 성서와 추억의 맹세를 하고, 추억의 맹세 잠깐만요. 이게 좀 약간 틀렸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네, 충성과 그 다음에 충성이죠. 충성. 네, 추억이 아니라 내 추억이라고 써놨지. 네. 자, 박 교사는 봉건제도 봉신이 주군의 선서와 충성의 맹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군이 봉신에게 봉투를 수여하면 서로 계약을 맺고 주종관계에 이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요때 이제 여기 기법의 특징, 뭘 쓰셔야 되겠어요? 31번의 기법 특징은 공통된 협상을 찾아내서 이상적인 형태의 설명 모델을 만들고 그 설명 모델에 따라 설명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요? 속성 모형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형이 하나 있죠? 살 모형 있죠? 살의 모형을 없으면 어떻게 써야겠어요? 개념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해서 개념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나 비유를 통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대 모형의 정의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도입할 때, 수업할 때 유용한 점을 두 가지 쓰시오. 요거는 개념과 용어를 도입할 때 두 가지 점.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복잡하고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학생들을, 내용을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물론 이거 외에도 개념학습 부분에 더 많은 내용인데 여기는 개념과 용어에 관련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한정돼 쓰시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볼 때 개념, 일반적 개념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데 수업에서 뭐 개념과 용어를 활용해서 일반적 수업 모형을 설명 방식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돼서 얘기할 경우에는 요 남색증에 있는 그 내용만 좀 딱 쓰시는 게 답안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용한 점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총괄적 설명인데 이 총괄적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